그 다음은 이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 옥타비아누스 사망 이후 최초의 공화국이 탄생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 헌법 제정은 1787년에 이루어졌고 이때 제출된 헌법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연방주의자와의 논쟁도 들어있고 한마디로 연방의 중요성, 연맹을 존속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강한 중앙정부와 상비군 설립을 지지하는 내용 등을 크게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표지가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지금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아마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해밀턴인데요. 해밀턴은 영국령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카리브해 주변에 있는 주로 섬들, 지금도 영국령으로 있는 섬들이 꽤 있고요. 거기에서 태어난 이제 사생아다. 그리고 독립기간 중에 어쨌든 조지 워싱턴 장군의 부관을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워싱턴이 되면서 재무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또 연방은행 창설에도 큰 기여를 했고 또 세계 최초 투표 기반 정당인 연방당 창설도 했고 뉴욕포스트 창립 어쨌든 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오래 살지는 못했죠. 뭐 해밀턴과 그다음에 메디슨 이 사람은 뭐 나중에 4대 대통령이 결국 되는데요. 이 사람은 남부에 있는 버지니아주 대지주 출신이고 당연히 이제 주 의원이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해밀턴 편을 들다가 그러니까 연방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토마스 제퍼슨 쪽으로 기울면서 민주공화당 창당을 하고 그쪽 대표로 나중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 다음으로 대통령까지 되게 된 사람인데요. 요즘은 이분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제이는 뭐 이분도 어쨌든 부유한 집안 출신. 아마 이분은 이제 법조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이분은 크게 뭐 내용이 없고. 그리고 추가로 제가 토마스 제퍼슨을 더 집어넣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연방당을 다들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토마스 제퍼슨하고 이 메디슨은 같은 버지니아 그러니까 남부의 지주 출신이에요. 근데 토마스 제퍼슨은 뭐 농사에는 크게 소질은 없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농업에 대해서 나름 연구는 엄청 많이 했어요. 뭐 혈종 또 인간의 혈통 개량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기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 지도 보시면 가운데 초록색 부분이 루이지애나거든요. 이 루이지애나를 사들여서 영국 영토가 그 당시에 주황색만 미국 독립했을 때 13개 주가 이 주황색 오른쪽 부분인데 동부. 그 정도보다 더 크다고 보여지죠. 그냥 육안으로 봐도. 그 정도를 나폴레옹으로부터 사들인 공로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다. 그래서 2달러짜리 지폐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다음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메디슨이 또 4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연방당은 사실상 사라지고요. 민주공화당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 민주공화당은 저 당시에는 남부 쪽에 조금 더 지지를 호소하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그 민주당은 굉장히 진보 세력인데 그 당시에 남부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훨씬 더 우세했던 지역이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우드로 윌슨이나 루즈벨트 대통령 때 지금의 그런 진보적인 정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이 민주공화당은 일단 공화당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성격을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민주당이 밑에 지역에서 강세를 띄었던 당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노예제를 계속 반대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남북전쟁도 일어났기 때문에 노예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계속 정책을 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존 제이를 뺀 나머지 3명에 대해서 3가지 주의라는 게 뭐 있다고 하네요.
그거는 이제 해밀턴, 각자의 이름을 딴 주의인데요. 해밀턴 같은 경우는 강한 중앙정부와 중상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주의를 얘기하고, 메디슨은 그 이익 집단의 요구 조정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뭐 요즘으로 치면 좀 중도 느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퍼슨은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를 위해서 약한 중앙정부, 중동주의 강조. 뭐 조국 교수는 결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중상주의가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당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화당이, 그러니까 전에 남부 쪽 지지했던 그 이쪽, 제퍼슨이 주장했던 이쪽에 가깝다고 봐야죠. 약한 중앙정부, 자유의 극대화 대신 중동주의 대신 중상주의가 들어온 것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세 명 아까 말씀드렸던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서 주장한 것들을 또 간략히 보면 지도자에 대한 견제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피치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다음으로 정부가 그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지금 우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별개의 통로를 통한 임명, 입법, 사법, 행정부의 최고 수반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갖지 않는 통로를 통하여 권위에 공통된 원천인 국민들에 의해 임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사법 판사도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사법은 선출 권력이 아니죠. 저희 나라는 아직 입법과 행정 쪽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권력 남용의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이 메디슨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야심은 야심으로, 탐욕은 탐욕으로 여기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를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부분들로 나눔으로써 일단 견제를 해야 된다. 각 부문 수반들에게 다른 부문의 권리 침해를 저지할 수 있는 헌법적 수단과 개인적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 관직을 차지한 탐욕스러운 사람은 관직에 있는 동안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혹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위치가 확고한 사람은 기회 남용 같은 무리한 위험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탐욕 또한 역시 탐욕에 대한 방어물이 될 수 있다라고 또 해밀턴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 보호 권력 분립에 대해서는 다수가 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다수의 횡포가 되는 거고요. 개별 정당과 이권 수가 적을수록 더욱 자주 같은 정당에서 다수가 형성될 것이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덩치가 커지면서요. 그리고 정당의 다양성 증가는 안전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정당이 다양하게 많이 존재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의 다양성, 각 정당별로 또는 이익단체별로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이익의 다양성, 정파의 다양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소수는 다수 당파의 의지로부터 덜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정당들, 많은 이익단체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수가 하나의 집단인 그런 전제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대표의 다원성, 다양한 정당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해밀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공화국이 물론 프랑스도 이제 공화국이 되긴 하지만 경험들이 뭐 그리스, 로마 이때 빼고는 없다 보니까 그 왕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좀 다들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뭔가 강한 리더십이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에 의해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저항적 대통령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때 처음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임페리얼 프레지던시라는 그게 지금의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보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이제 주로 비판할 때 얘기를 많이 했었죠. 보수 쪽에서. 근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고 있지만요. 어쨌든 그 입헌주의 공화국의 구축에서는 이 전에 종교, 신이 역할했던 그 부분을 헌법으로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상주의를 주장했던 해밀턴이다 보니까 그 상업적 번영은 국가의 가장 생산적이며 유용한 근원이다. 이거는 몽테스키의 상업공화국 얘기에서 이제 끌어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벌의 해학과 이해에 대해서 메디슨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수이건 소수이건 다른 시민의 권리 또는 지역사회의 영구적이며 전체적인 이익에 역행하는 어떤 공통된 열정 또는 관심의 충동으로 단결되어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파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을 조국 교수는 이제 파벌은 인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벌의 원인은 제고될 수 없고 오직 파벌의 영향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치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수가 그들의 수와 지역적 여건에 의해 압제의 음모를 공동으로 계획하거나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심, 탐욕, 개인적 적대심, 반정당 정신, 더 나쁜 다른 여러 동기를 자기 편도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 인식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하고 이제 위헌 심사, 해밀턴이 주로 했던 얘기인데요. 행정부는 사회라는 칼, 또 입법부는 재정이라는 돈을 가졌지만 사법부는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결정하지 못해 가장 힘이 약하다. 비선출 권력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입법 행위를, 그래서 이 사법부의 힘을 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입법 행위를 그래서 무효로 하는 법원의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국 교수는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여론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법관의 독립이 어떻게 보장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가능한 건지. 근데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요. 혹시 기회 되시면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링크 네, 여기, 보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네타냐후 네. 정부죠, 여기, 베냐민. 거기에서 사법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어떤 결정들을 사실 입법부가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고, 사법부가 아까 지금 보면 위헌심사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제동을 걸기도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 봐요. 사법부에서 자꾸 이게 안 맞다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걸림돌이 됐던 거죠. 자기네들 이 행정부 쪽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국회의원들,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인가요? 그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거를 다시 번복할 수 있게 그 법을 개혁하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시위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여기는 시민들이 하고 있고, 이제 진압대가 시위대를 체포하는 그 장면이고요. 네. 내용과 관련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인데, 네. 사법부가 이렇게 위헌심사를 해서, 뭐, 입법부든 행정부에서 했던 거를 뭔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는 거죠. 이제 약간의 그 편법이죠, 편법. 그러면은 이 역할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사법부의 역할을 완전히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법은 그 진정한 의미와 작용을 해석하고 정의해줄 법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법원보다 우월하고 전반적인 감독권을 소유하며 마지막 수단으로서 민사 정의의 일관된 규칙을 처리하고 선언하도록 위임된 하나의 법원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연방 대법원이 될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미국 연방 대법원은 헌법재판소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결합된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한 모든 행위가 그 위탁받은 임무에 어긋날 경우는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더 명백한 원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헌법에 어긋나는 모든 입법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문구는 좋은데 지금 잘 저희도 실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네요. 이 마지막 부분 제가 그냥 잠깐 추가를 했는데요. 넷플릭스에 보면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이거는 보는 이제 중입니다. 이게 이제 법이 어떤 식으로 악이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수정헌법 13조 자체가 노예제를 폐지하는 헌법이잖아요. 그게 1864년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제 거기 단서 조항이, 독소 조항이 이제 범죄자를 제외한 경우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인구의 지금 인구가 전 세계 5%인데, 미국 죄수의 인구는 전 세계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죄수가 많아진 이유는 이제 닉슨 대통령 때 범죄 전쟁을 선포하고 그때 35만이었던 죄수가 지금은 220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뭐 더 늘었겠죠,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노예제라는 게 이 수정 헌법에 의해서 폐지는 됐지만 유죄를 선고해서 범죄인을 만드는 형태로 변화가 되었고 또 다른 형태는 이제 짐 크로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흑백 분리하는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또 법이었죠. 그래서 말이 어떤 식이냐면 차별을 하지 않고 우리는 분리만 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흑인을 2급 지위로 강등하는 그런 형태의 법을 이제 짐 크로법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지금 근래에 와서는 이제 아까 닉슨 이때쯤에는 대량 투옥죄, 범죄화, 대량으로 범죄화를 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중범죄가 되면 시민권이 박탈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범죄를 일으키기 쉬운 형태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흑인 남성이죠, 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현재에 와서는 또 다른 이제 아이디어로 감옥의 일상화. 그래서 이렇게 석방된 채로 감시받는 그런 감옥 형태를 지금은 제한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또 어마어마한 이제 다른 대기업들, 연계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형태로 지금 또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 남성 수감 비율을 보면 17명에 1명이라면 흑인 남성은 3명에 1명꼴인데요. 이 흑인 남성이 전체 인구의 6.5%밖에 안 되는데 수감 비율은 전체 수감자들의 4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예 제도를 형태만 바꿔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연구하는 자문기관이 바로 알렉이라는 기관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여기는 이 노예법에 대체되는 형태의 남자 흑인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많은 것들이 많은 정권에서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됐는데 대부분이 알렉에 의해서 그게 제한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알렉은 영업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관이 아마 어딘가 있겠죠. 이런 비슷한 그 알렉이 일종의 로비 단체 로비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법안을 아니면 압력 단체? 이익 단체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익 단체? 썼지만 단체에서 제안한 법안들이 대기업들의 이해와 이익에 맞춰서 만들어지게끔 그거를 중간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식의 법안들을, 그러니까 지능적이 된 거죠. 지능적이 훨씬. 그냥, 단순한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안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이익 창출을 할 수 있게. 지금 이 범죄인들을 통해서 이익 창출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들어가 있고, 뭐 빅토리아 시크릿 그 업체도 그 죄수들의 손에 의해서 그 임금으로 그 만들어진 그 제조 단가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범죄인들이 무료 노예가 그러니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이 재소자들의 노동력으로 돌아가는 공장에서 네, 생산된 제품을 네, 대기업들이 납품받는다, 이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대기업들이 이 알렉에 많이 후원자들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음, 그러니까 미국은 사설 감옥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엄청 커졌잖아요. 그게 네. 엄청난 마치 대기업 지금, 같은 거죠. 지금 사설 감옥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다 관여된 그렇죠. 그 사설 감옥이 잘 예.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설 범죄인을 감옥이 공급을 해야 아니라 되잖아요. 사실은 사립교도소 아닙니까? 아, 사립교도소.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네. 예, 사립교도소. 그래서 거기에 끊임없이 이제 범죄인을 공급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알렉이. 예, 그리고 그리고 사립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대기업들이 많이 납품받는다. 그런 예, 말씀. 저렴하게 이제 그 그렇죠. 인건비를 그렇죠. 주고 하고 그 인건비는 이제 그 감옥에 수익이 되는 거죠. 죄수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현대판 노예가 이제 계속, 예, 그러니까 노예제는 결코 폐지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마지막 이제 출연자가 얘기한 말이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음, 이 역사적으로 개혁 노력은 필연적으로 더 큰 탄압을 가져왔다라는 얘기가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고요. 제 발표는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